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19세기 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탐욕스러운 영국인 식민주의자들과 자신의 땅을 지키려던 보어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보어 전쟁의 경과와 이때 등장한 사상 최초의 집단 수용소 등 보어 전쟁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걷겠습니다. 금광산에 눈독을 들인 영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독일의 강제 집단 수용소와 비슷한 형태의 강제 수용소는 이미 1899년의 보어 전쟁에서 등장하였으니 그 가해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의 상대국이 되는 영국군에 의해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 영국의 군대는 19세기 말 남아프리카에서 최신식 소총인 라이플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최고의 줄루 전사들을 물리치고 나탈 식민지와 케이프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의 눈길을 보어인들의 개척지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보어는 아프리카너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네덜란드어로 농부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식민지 시대 초기에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민하여 그곳에 정착한 네덜란드계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나탈과 케이프 식민지를 점령한 영국으로부터 압력이 닥쳐오자 15,000여 명의 보어인들은 영국인을 피해 1835년부터 1847년 사이에 오렌지강을 건너 아프리카 내륙으로 이주하는 장거리 이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보어인들은 이 장거리 이동을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불렀지요. 다이아몬드 러시와 제1차 보어 전쟁. 이렇게 보어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독립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이 그것이었고 각각 1852년과 1854년에 영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란스발 공화국에서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금 광산이 발견되자 영국으로부터 새로운 이주민이 몰려들었고 이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미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보어인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1900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트란스발의 금광은 세계 금공급량의 25%를 생산하였으니 엄청난 규모의 매장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867년 오렌지강과 발강의 합류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 러시가 시작되어 영국인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1875년 영국의 식민지 총독인 카나르본이 이 지역 유럽인들의 통합을 제안했으며 5년 이상 거주한 영국 이주민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이 아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 영국인이 주인이 되는 무리한 합병안이었으며 당연히 이 합병안에 보어인들이 반발하면서 1880년 12월 16일 제1차 보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던 국지전이었으며 1881년 3월 23일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평화조약에 따라 영국은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인정하였지요. 영국군 진주와 제2차 보어 전쟁. 하지만 제1차 보어 전쟁 이후인 1886년 트란스발 지방에서 다시 다이아몬드와 금 광맥이 다량으로 발견되자 보어인들의 공화국과 영국인 사이에 다시 한번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황금을 채굴할 인력과 장비 및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보어인들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로 영국인들로 구성된 예지인들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어인들보다 외지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트란스발 공화국의 탐욕의 손길을 뻗친 것은 그 당시 유럽 각국에 만연하던 제국주의적 정서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요. 결국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명분으로 영국의 식민지 주둔군이 진주에 왔습니다. 그러자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 크루거는 영국군에게 48시간 이내에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요. 우세한 전투력을 가진 영국군이 이 최후 통첩을 따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1899년 10월 11일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의 연합군이 영국의 식민지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제2차 보어 전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어 전쟁은 이 전쟁을 가리킵니다. 보어인에게 고전한 영국군. 영국군은 다른 식민지 전쟁과 마찬가지로 보어인들에게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보어인들의 공화국에는 정규전을 수행할 만한 상비군이 없었고 엉성하게 편성되고 훈련이 안 된 민병대 조직을 모두 합쳐보아도 5만 4천여 명밖에 안 되는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또 민병대를 지휘하는 장교들은 군사 지식이 전혀 없었고
엄한 군기를 유지할 만한 지휘통솔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어인 전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던 강인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맥심 기관총, 대포, 최신 모제르 소총 등으로 무장했으며 멀리서도 적의 손이나 발을 맞출 정도로 뛰어난 사격수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아 포술에도 능했습니다. 이들은 익숙한 지형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근접전과 게릴라전으로 영국군에게 끈질기게 저항하였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보어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암암리의 무기와 물자를 보어인에게 수출하였으며 개인 자격으로 참전하여 보어인을 지원한 병사들이 5,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국군은 보어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정예화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으며 지형에 대해 너무 몰랐고 적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보어인들은 영국의 나탈 식민지와 케이프 식민지를 공격했으며 레이디 스미스, 메이프 킹, 킴벌리 등의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영국의 식민지 주둔군이 그들보다 몇 배에 이르는 보어군의 공격을 받고 여러 곳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요.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사실은 영국군만 일방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전의 전투에서 하던 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몸을 노출한 채로 사격을 했는데 보어군은 몸을 숨긴 채 사격을 하였으며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영국군의 팔다리까지도 명중시킬 만큼 정확한 사격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군 증원부대의 투입으로 역전된 전세. 영국군에게 12월의 둘째 주는 암흑의 일주일이었지요. 만일 보어군이 기강이 잘 잡힌 군대였다면 그들이 초기에 이룬 전과를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휘관들은 흥분해서 좋아 날뛰는 병사들과 전쟁이 끝난 것처럼 개별 행동하는 병사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보어군이 초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영국군은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으며 보어군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작전 위주로 전투하면서 증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해가 바뀌자 영국군의 증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증강된 영국군은 지휘관 파월 대령의 지휘 아래 1899년 5월 17일 작은 국경도시 메이프킹을 217일간에 걸친 보어인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영국군의 보어군 근거지 말살 전술. 하지만 1900년의 스피온 콥 전투에서 보어군이 다시 승리하자 충격을 받은 영국군은 체면 회복을 위해 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아 대규모 증원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장교들을 지휘관들로 임명했지요. 그해 2월 다시 작전을 개시한 영국군은 보어군을 격파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1900년 6월 5일 트란스발 공화국의 수도인 프리토리아와 오렌지 자유국의 수도 블룸폰테인을 점령하였습니다. 두 공화국의 대통령은 유럽으로 도주했으나 나머지 보어인들은 항복하지 않고 게릴라전으로 2년간 영국군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결국 고전하던 영국군은 신사의 나라, 대영제국의 육군답지 않게 비열한 방법을 택했지요. 영국군 지휘관 키치너 장군은 보어인 농부들이 게릴라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보어인 3만여 가구와 보어인들과 함께 싸우던 흑인들의 거주지를 소각하여 보어군의 근거지를 말살한 것입니다. 사상 최초의 강제 수용소를 세운 영국군. 한편 영국군은 갈 곳을 잃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 수용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의 강제 수용소였으며 훗날 나치 강제 수용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27,927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하여 수용소에서 죽었으며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흑인 11만 5천명 중에서 2만 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죽었지요. 이는 전사자 3,990명 등 전쟁 중에 사망한 보어인 6,189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한편 영국군과 영국군이 동원한 현지인 중 5,777명이 전사했고 나머지 질병, 사고, 부상 등의 이유로 2318명이 죽었으니 영국군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것입니다. 영국군은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 여자와 아이들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조직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공화국의 전 지역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지요. 그리고 보어인의 농장에 가시철망을 쳐 구획을 나눈 다음 모든 농작물과 가축을 불태우는 등 게릴라의 근거지 말살 작전을 치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비난받은 영국군의 야만적인 작전 방식. 보어인들에 대한 영국 육군의 야만적인 작전 방식과 행동이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 국민들은 정부와 육군을 격렬히 비난했지요. 이는 이후 영국인들이 제국주의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06년 1월 자유당이 집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점점 열세에 몰린 보어인들은 결국 1902년 5월 30일에 항복했으며 영국은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의 영토를 영국의 식민지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국 정부는 보어인들의 마을과 농장의 재건을 위해 300만 파운드의 재건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06년과 1907년에 각각 트란스발 식민지와 오렌지강 식민지의 자치권을 줌으로써 성난 영국 국민들과 비통에 빠진 보어인들을 달랬습니다. 이어서 1910년 5월 31일 4개의 지역, 즉 기존 영국의 식민지였던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 식민지, 그리고 보어인들의 나라였던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이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연방을 구성하는 자치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아프리카 연방은 1931년에 예스트민스터 헌장에 의거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1년에는 영국과의 관계를 끊고 공화국으로 체제를 변경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어전쟁의 군사적 교훈. 영국의 보어전쟁 승리는 뛰어난 전투력이나 기발한 전술보다는 단순히 숫자로 이룬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둔군 10,000명으로 싸우기 시작했으나 2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34만 7천 명이 참전했으며 최대 25만 명의 원주민을 동원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보어인들은 보어인 4만 2천 명, 원주민 10,000명, 유럽 지원병 5천 명 등 6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어인들에게 크게 혼이 난 영국 육군은 이후 이 전쟁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사격훈련 등 보병훈련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지도자들은 승리했다는 자만에 빠져 전쟁 초기의 보어군에게 고전한 이유를 전혀 고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동소총, 기관총, 무연화약 등의 현대식 무기가 방어전에서 발휘한 위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다가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9세기 말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탐욕스러운 영국의 식민주의자들과 자신의 땅을 지키려던 보어인들 사이에 벌어진 보어전쟁의 경과와 이때 등장한 최초의 집단 수용소 등 보어전쟁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